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특별기획 오늘은 대선 후보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지금의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출했죠. 내년 3월 초면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자, 여야 모두 20명 안팎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례 없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민주당 3시간 전에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죠. 그렇다면 내년 대선은 어떤 시대 정신을 이뤄낸 후보가 당선될까요? 또 어떤 면모와 역량을 지닌 후보가 유권자의 마음을 더 사로잡게 될까요? 오늘 대선 후보를 말한다 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채널A 특별기획 대선 후보를 말한다. 토론에 함께해 주실 4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들이 시민을 만나서 들어본 대선 후보에 대한 생각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뽑을 후보가 없어도 흔할 것 같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해야죠. 대통령 선거. 그 앞을 내다보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성견지명이라고 그래야 돼? 역시 청렴하신 분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런 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직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없어야 했습니다.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리더십이에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민들은 선견지명, 청렴, 정직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도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사실상 경선이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자, 그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 먼저 첫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쭉 지켜보셨는데 네. 이 사람 눈에 띈다 이런 후보가 좀 보이셨습니까? 네, 오늘 조금 전에 컷오프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에서요. 네, 젊은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전을 했던 박영진 후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무엇보다 민주당이 586 정치에서 탈피하고 싶다라는 측면에 어떤 사고의 유연함을 보여줬던 감세 전략도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현실성 있게 제2의 국민연금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 보이지 않았지만 기회가 올 거로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권의 이준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바람에서 혹시나 이분이 후보가 된다면 가장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야권에서는 가장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두 분 간단히 좀 꼽아보고 싶은데 네. 야권에서는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 당 밖에 있던 정치 신인이 처음 정치 무대 데뷔했을 때 첫 1주 2주가 상당한 고비입니다.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 첫 1주 2주에 여러 가지 불거졌던 구설수의 이 벽을 결국 넘어서지 못했던 것을 미루어 보게 되면 안 좋은 장모 선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맷집을 보여줬다. 어느 정도 단단한 지지층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눈에 들어왔고 짧게 저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계실 분이 아닌데 이분이 과연 예비경선 이후에 본경선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다 이재명의 본색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아주 심하게 몰아붙였던 그 이재명이 다시 나타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오히려 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당의 중앙당 선관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후보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지금 범죄 혐의만 3건,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의혹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섰다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봐야 되겠죠. 지금 실제 윤석열 전 총장이 드러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구글에서 볼 수 있는 버즈량만 봐도
이미 하락세를 걷고 있고 뭐 좀 이분이 어떻게 거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에만 치중하자라고 얘기하셨던 건데요. 부자로서의 어떤 민주당 소속으로서의 여유인가요? 아니면은 또 가진 자, 부자 몸조심도 하면서 김 빠진 사이다가 됐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냥 넓게 포석을 가져가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뭐 전체적인 버즈량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은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분의 41%대의 후반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 지지율 자체가 사실은 저에겐 자산이고 굳이 이재명 지사로서는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재명 전 지사, 지금 현 지사니까요. 이재명 지사께서 사이다 발언은 지사로서 했던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팀이 꾸려진 이상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뭐 여야 캠페인이 시작됐다 그러지만 사실 야당은 시작되지 않았죠. 우리가 TV 토론도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반면에 여당은 지금 뭐 1차 예산 통과했으니까 그분들 중에 조금 주목받는 거나 좀 아쉬웠던 거를 말씀드리면 저도 일단 박용진 후보가 가장 준비를 잘한 거고 확실히 이제 가장 젊은 후보인데 얘기를 잘했어요. 좀 아쉬웠다면 좀 이강재 후보인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셨는데 지금 6분이 1차 컷오프로 6분이 올라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50대고 박용진 후보가 50대입니다. 전 이강재 후보가 그래도 들어가서 50대, 60대가 3대 3이었으면 좋았겠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60대가 하여튼 50대가 2분밖에 안 계셔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가져가는 선거가 될 수 있는데 좀 일찍 포기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한 1, 2주 사이에 있었던 여러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민주당의 첫 번째 경선 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제 출연하신 패널분들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한준호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은 이제 특정 당내 어떤 캠프에 관여하시지 않은 게 확인이 됐고, 얘기 됐고요. 네. 또 이제 장해찬 평론가는 이제 윤석열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후보의 일정이 몇 번 동행한 적이 있잖아요. 네, 뭐 2차례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연결됐다는 정도의 감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장해찬 실장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좀 이번에는 좀 큰 얘기하고 그 후에 좀 강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준호 의원 먼저 좀 질문 드리겠는데 저희가 좀 먼저 부탁을 드렸거든요. 시대 정신이라 그러면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선거 때 가장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또 그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었는데 내가 볼 때 이번 대선 시대 정신이라면 이거다.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뭐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은혜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측면의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데 있어서의 토대는 될 수 있는데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건 저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절차적 공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민감했던 우리 청년층들이 이제 조국 사태를 보면서 터졌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담아서 다음 리더십은 어떤 걸 요구하느냐. 그 공정의 토대 위에서 일자리를 주고 좁아졌던 성장의 문을 틔우고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미래 자체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적폐청산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이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념적으로 재단해서 사악한 것이라고 단죄하지 않는 젊은 민주주의로 그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리더십으로 저는 새로운 미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0대 당대표를 맞이한 당에서 나온 분답게 새로운 네. 미래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야 다 젊어져야 되죠. 뭐 저희만 젊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장혜찬 실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기본을 지키는 나라라는 문구가 떠올랐는데요. 네. 사실 국가의 기본이 역시 법치나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축이 무너지는 경험을 국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어마어마한 열망을 품고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비토의 대상이 되어 있고 4.7 재보궐선거에서 한번 싸늘한 그리고 따가운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셨죠, 국민들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리고 초대 경제부총리가 모두 여권이 아닌 범야권의 대선주자로 지금 평가를 받고 상당 부분 국민들의 기대를 또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역대 이런 정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임명됐던 경제와 수사 분야 그리고 감사 분야, 국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분야의 수장들이 전부 다 범야권의 대선주자가 되었을까?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안에서 기본과 법치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극복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을 다시 지키는 나라, 법치와 원칙이 우리 편에게도 또 남의 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는 상식적인 나라를 다음 시대 정신으로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치의 원칙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이 두 분이 왜 도대체 야권, 범야권에 아직 입당을 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범야권의 주자가 됐느냐? 이분들이 정치에서 중립성을 깨고 정치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청받아가지고 왜 감봉 2개월을 받았겠습니까? 정치 중립성 위반이 그 사안이었습니다. 감사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감사원 60년 사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본인이 버리고 나갔는데 이 두 분이 나가면서 냈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네. 이 역시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이루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벌어진 사건들만 해도 각기 장모 사건과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걸 단지 비토의 대상이 됐다라고 정부를 얘기하기에는 굳건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가 잠깐만요. 네. 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박성민 대표 말씀 듣기 전에 윤석열 그리고 이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얘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 정신과 사실은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위기, 공정, 미래, 기본 굉장히 개념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박성민 대표가 지난 30년 넘게 이제 선거를 많이 보셨잖아요. 조금 더 시장의 얘기를 하면 좀 표현이 거칠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하면 대선에서 이긴다. 그런 관찰이 좀 제가 있으세요? 이게 초반부터 굉장히 뜨겁고 오늘도 이 토론이 2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가 제가 지금 짐작이 좀 되는데 저는 이제 시대정신보다도 내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선제가 도입된 지 저희가 87년도 아닙니까? 30년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1990년에 3당 합당, 민자당이 생긴 3당 합당 때부터 지난 대통령 선거까지는요, 항상 보수가 상수였어요. 그러니까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 보수정당은 독자 집권이 항상 가능했고, 민주당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 DJP 연합도 했고,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도 했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도 하고, 또 정의당하고도 하고, 통합진보당하고도 후보 단일화, 연대 통합은 야당의 몫인데, 지금은 바뀌어서 민주당 대 반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제 정권 재창출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지금 후보 단일화도 하려고 그러고, 연대도 하려고 그러고, 통합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선거의 첫 번째 의미는 민주당이 주류의 지위를 굳힐 것이냐, 아니면 보수가 주류의 지위를 되찾아갈 것인가. 이게 전 가장 큰 의미 있는 선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87년부터 7분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1920년대생 대통령 두 분이 나왔어요.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다 20년대생입니다.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노무현, 이명박 두 분이 1940년대생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1950년대생입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처음으로 1960년대생 이후로 넘어갈 거냐. 이제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체됐다. 이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여당과 야당의
거의 막내격에 해당하는 분이 그 박용진 후보와 윤희숙 후보인데 70년, 71년생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좀 늦게 도전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더디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60년대생으로 좀 넘어와야 한다 얘기에는 이제 50년대생 후보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들으시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역시 정치 선언을 한 두 전직 공직자들 얘기가 저희가 뜨거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거는요. 윤석열 총장은 뭐 원전 때문만의 정치를 했다고 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본인의 입으로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감사원장도 비슷한 국면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슈를 지금부터 하나씩 접해보겠습니다. 저희 정치부의 정한희 기자가 원전 때문에 출마했다는 윤석열 총장을 계기로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보고 좀 폭넓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밝힌 정치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의재영 감사원장님께서 정치에 참여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장을 그만두시게 된 것 역시 이 월성원전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북 월성에 있는 원전. 이 원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대선판에 불러들인 걸까요? 월성 원전을 두고 공직자들이 무더기 기소된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수령을 다한 월성 1호기는 오래전 7천억 원을 들여 수리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까지 쓸 수 있다며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원전 공기업이 비용과 수익을 다시 잘 따져보니 빨리 멈춰 세우는 게 낫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얼마 뒤였죠.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은 조기 폐쇄를 결정한 근거가 된 비용 등 숫자에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는 원전이 멈춰선 뒤 감사원 감사 도중에 나온 것입니다. 산자부 중간 간부들이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와 원전 자료 444건을 삭제했습니다. 명백한 감사 방해죠. 결국 검찰 수사 끝에 당시 산업부 장관, 당시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기소됐습니다. 네, 도대체 원전이 뭐길래 결국 이 뜨거운 감자가 태어난 거나 다름없는데요. 일단 한 의원과 그 장 실장 얘기는 일단 한번 들어봤으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관점에서 두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출마한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그분들이 아직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 소속 의원이라기보다는? 예, 의원이라기보다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뜨겁게 그 두 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사원의 전위적 중립성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에서 보장했던 그런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성찰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가 있을 때 권력기관 간의 갈등이라는 건 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다 대선 출마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임기 도중에 이 사퇴했다는 비난을 감수하고더라도 본인이 왜 대통령에 출마하는지는 한 번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 임기제라고 하는 건 그 보장과 차이가 나지 않는 말입니다. 보통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감사 시작할 때 배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압박을 가했죠.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두 분 모두에게 다 민주당에서 나가라. 그리고 정치를 하라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왜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어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강제한 부분이 있다. 그 떠넘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다 국민들이 양면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나온 이유는 안다. 분노만으로 사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분노를 어떻게 승화하기 위해서 국가 운영,
그리고 국가 경영을 고민했다라는 그 비전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제가 컨설팅을 혹시 한다면 민원 원장님 계시지만 네거티브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다. 근데 국민은 아직 배고프다,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는 분들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를 승화하기 위해서 나왔다. 표현이 참 좋습니다만 분노를 승화하기 위해서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에게 비전을 보이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에게 어떤 비전을 보일지를 제시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최전 원장님 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 정 기자님과 정한희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건의 444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작성을 했던 걸로 원전 추진자료입니다. 원전 추진자료인데 공소장에는 뭐라고 썼냐면 감사 방해 목적의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과 관련된 문건을 파기했다. 이렇게 적시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 자체는 숨기고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방법들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들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네. 443페이지 대부분이 아니죠. 4페이지, 네네.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분명히 만들어낸 그 문건 자체를 감사원이 적발을 하고 그리고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발표가 됐던 사안까지도 감사원장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오히려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문건 자체는 444건 자체에 대한 문건 자체는 원전 추진 자료다. 이거는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자료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문건이 자료를. 어디서 나왔냐가 아니라 그 네. 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으로 깡그리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야밤에 그 사무실 소속도 아닌 분들이 일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그 문건을 삭제하는 거에 대한 근원적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의 내용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모든 수사는 팩트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팩트가 두 개가 감사원의 파기한 문건과 검찰 측에서 내놓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한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사실이.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좀 토론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가는데 다 돌아가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중립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와서 더군다나 정치에 참여하고 대선에 직행한다. 누가 봐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지적이고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옹호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적인 그 레거시 같은 거죠. 검찰개혁의 한복판에 있던 분입니다. 네.